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남천 작가의 단편소설 일이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악이든 선이든 간에 세상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듯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대하고 싶다. 반드시 필요한 신경이 파격적인 자극이거나 충격이거나 그런 색다른 맛을 구해보고 싶다는 엽기적인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그런 성격을 탐구하기에 내심으론 적지 않은 노력을 거듭해 보았다. 악의 아름다움 혹은 선의 아름다움, 그것보다도 악이라든가 선이라든가 그러한 모럴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우선 강렬한 걷잡을 수 없는 성격의 매력, 그렇게 나는 막연히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이나마 이러한 매력에 휩쓸려서 나 자신을 송두리째 그곳에 파묻고 의탁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 어떤 날 오후, 봄이라지만 아직도 추위가 완전히 대기 속에서 가셔버리지 않은 날, 나는 영화 상설관에서 페페르 모코를 구경하고 7시경에 거리를 나섰다. 저녁을 먹어야 할 끼니 때가 이미 지났지만 곧 버스에 시달리면서 집으로 향할 생각을 먹지 않고 어디 그늘진 거리나 거닐면서 지금 보고 나오는 토끼가 주는 아름다운 흥분을 고즈넉하니 향락하고 싶어서 나는 발을 뒷골목으로 돌려놓았다. 서울의 빈약한 거리를 걸으면서도 나의 상념의 촉수는 카즈바의 소란하고 수상스러운 세계를 헤매고 있었다. 페페르모코가 소프트의 뒷전을 축혀서 머리에 올려놓고 줄이 반듯한 양복에 색구두를 신고 목에는 흰 명주 수건을 얌전히 둘러감고서 카즈바의 소굴을 탈출하여 계집을 찾아 부두로 향하던 그림이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의 어깨 너머로 혹은 그의 눈이 부딪히는 곳에서 한없이 움직이며 전개되던 카즈바의 괴상한 골목이 마치 빈약하고 단조로운 이 서울 거리인 양 나의 앞으로 지나치는 나의 길 옆으로 자꾸만 꼬리를 물고 벌어지는 것이다. 이 카즈바의 헤아릴 수 없는 수상한 분위기 속에 아름다운 페페르모코, 장가방의 얼굴이 기연히 솟아올라 나의 눈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다. 악의 아름다움? 아니다. 니힐, 즉 허무의 매력? 아니다. 분위기에 대한 호기심? 그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내가 어느 담배가게 앞에서 휘어돌려고 할 때에 나는 문득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평상시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나로서는 격을 깨뜨린 행동이다. 담배를 사서 갑을 따고 한 가치를 뽑아 입술에 물고서 흡사 페페르 모코처럼 찍 성냥을 그어 담배에 옮겼을 때 슬며시 나의 옆에 와 서서 어깨에 손을 올려놓는 이가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싶소? 나의 친구는 이렇게 물으면서 나와 악수를 청하였다. 결국은 빙빙 돌아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 나올 거를 어쩌자고 그늘진 골목으로 들었던 것이요. 들은즉 신문 기자인 나의 친구 박구는 영화관에서 나오는 나를 발견하고 뒤를 좇은 것이라 한다. 내가 두어 마디 되지도 않는 설명을 붙였을 때 그저 아직도 카즈바인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저러나 오래간만이니까 어디서 저녁이나 같이 합시다. 나 역시 친분 있는 박군을 만나서 얘기해 본 지도 오래되므로 그가 안내하는 대로 둘이는 명치정 어떤 작은 요리집 2층에 올라갔다. 육조방에 앉아서 술과 간단한 안주와 저녁을 주문해 놓고 우리는 다소 무료하였다. 아직 산산한 때라 나는 화로의 숯을 젓가락으로 그을리고 박구는 차를 마셨다. 재미난 소식이 없소? 나는
신문 기자인 박군에게 가끔 이렇게 묻는 것이 버릇이었다. 그러면 박군은 외교 문제에서 정치 문제, 그리고는 계제에 금지된 사건 같은 것도 간간히 섞어가면서 그의 소속인 사회면에 대한 것, 이러다가 이야기에 진하면 저명 신사숙녀의 스캔들까지 들은 대로 조산 대로 털어놓는 것인데, 이런 박군의 이야기가 또한 하룻밤 한담거리로는 지나친 흥미를 나에게 던져주는 것이었다. 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 이야기는 차차 하고 그래 페페르모코를 지금이야 본담 하고 싱글싱글 웃었다. 나는 박군의 이러한 말로 인연해서 다시 여태껏 잊었던 카즈바의 분위기 속에 발을 가까이 하였다. 카즈바 하고 나는 다소 연극의 독백조로 중얼거리면서 두 팔을 다다미에 세우고 천장이 바람벽과 닿은 곳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나는 나의 눈이 닿는 곳에 페페르모코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보는 것이다. 기선 오랑시호의 가판 위에 나선 계집을 수갑을 찬 페페가 부두의 철문 안에서 바라보다가 돌연히 높은 소리를 내어 캬비 하고 불러본다. 이것을 알 턱이 없고 이 소리를 들을 턱이 없는 캬비는 그러나 그때 마침 기선의 기적이 귀를 째면서 울려오는 바람에 귀를 틀어막고 선실로 물러간다. 페페의 얼굴에 눈물이 한 줄기 흐르고 이어서 그는 예리한 칼로 제 배를 가르고 거꾸러진다. 기선 오랑시호는 이때 이미 창파를 헤치며 바다로 향하여 검은 연기를 토하고 있었다. 여기 술을 들게 하는 박군의 말에 문득 나는 기겁을 하듯 몸을 일으켰다. 계집은 물러나가고 박군은 술병을 나에게로 향하여 돌리면서 네, 서울의 카지바를 구경시켜 올 일이다 하고 싱긋이 웃었다. 나는 황급히 술잔을 들고 김이 몰신몰신 나는 노릇그름한 액체가 잔에 담기는 것을 기다려서 박군의 조롱을 물리치듯이 50전 주고 지금 실컷 구경했소 하고는 마주 웃었지만 받은 술을 달게 마시고 젓가락으로 스노모노를 한 점 입에 넣고서 다시 술병을 들려고 하였을 때 박군은 스스로 자기 잔의 술을 따르며 혼잣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오. 지금 금방 내가 기사를 써놓고 나왔으니까 내일 조간에 나겠지만 신문기사는 결국 한 편의 사실밖에는 아무것도 아니 되지만 그렇게 집어치우기는 아까운 대목이 하나 있으니 그걸 내 지금 김형에게 들려줄 테란 말이오. 내가 정색하는 것을 기다려 박군은 다시 술 한 잔을 따라 맛있게 들이마시고 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서울의 카지바. 이렇게 박군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별이야 있든 없든 달 없는 밤에 전찻길 위에 서서 그곳을 쳐다보면 꼭 마천루를 바라보는 것 같다. 무악지를 마주서서 왼편은 금화산 밑으로 어둑시근한 감옥이 아파트처럼 엿보이는데 높은 담장의 화살 같은 일직선의 등허리를 태양처럼 눈부신 전등이 군데군데 날카로운 불광을 퍼붓고 있다. 이 불광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곳에 밀매음의 소굴로 이름이 높은 관동이 있었고 그 중턱엔 이 또한 이름이 높은 도수장이 끼어 있었다. 한편 무악재 좁디좁은 골짜구니로부터 유난히 깍굽서서 올라뻗은 산봉우리는 부각이 되기 전에 우선 인왕산이 되어버렸는데 우중충한 산 그림자에 애워앉아서 그 밑에 별똥 같은 수많은 불광이 마치 높직하고도 무게 있는 마천루의 건축처럼 보이는 것이다. 밑으로부터 올려 세면 몇 층이나 되려는가. 질서 없는 전등이 가히 없이 첩첩히 뒤덮여서 그대로 산허리를 넘었고 그것은 뻗어서 독립문을 굽어보는 곳까지 이르러 있는 것 같다. 산허리를 덮어버린 현조동 향촌동의 슬럼지대. 이곳은 대경성의 특수구역이 아닐 수 없다.
전등의 시설조차 변변치 못하다. 그러나 오다 가다 한 집에서 한두 촉씩, 그것도 다른 문화시설에 비하면 속옷 벗고 장독하리다. 길이라 이름 붙일 길이 없고 상수도 하수도 대문과 변수가 없는 집이 수두룩하다. 방공상이나 방화상 견지에서 보면 불량주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첫째, 길이 제대로 뻗어 있지 못하니 작은 손구르마조차 굴러다니지 못하고, 공동수도가 밑으로 서너 개, 그러나 하수구가 없으니 구정물이 그대로 길 위를 흐르고 겨울이면 빙판이 진다. 불자동차가 통하지 못할 것은 정한 이치지만 어디다가 호스를 받고 어느 골목을 휘어돌아 방화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도시계획이나 구획정리가 이곳에 와선 굿잎을 다실 밖에 별도리가 없다. 여름 보커리엔 물난리가 나고 우물과 공설 수통을 에워싸고 동리와 동리, 집과 집, 사람과 사람의 추악한 승강이가 일어난다. 서울의 범죄 구역을 들자면 아마도 신당리, 왕십리 지대와 이곳이 서로 백중을 다툴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박군은 그동안에 날라다 놓은 밥 반찬에서 안주될 만한 것을 옮겨놓고 손뼉을 두드려 따끈한 술을 다시 청하였다. 그는 찻잔에서 식은 차를 잿더리에 쏟아버리고 따끈한 술을 가득히 부어서 쭉 들이켰다. 자, 김영도 한잔 하시오. 내어대는 찻잔을 받아들고 나도 덤덤히 술이 가득히 담기기를 기다렸다. 박군은 전복을 하나 맛나게 씹어 먹으면서 내가 입에서 찻잔을 떼는 것을 기다려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작년에 윤달이 끼인 때문인지 다양한 오후면 완연한 봄이면서도 해가 질 무렵부터 바람이 일기 시작해서 그날 밤은 겨울에 못지않게 날이 산산하였다. 밤이 10시가 넘으니까 행인도 드물어지고 거센 바람만이 거리와 골목을 설레면서 먼지를 뿌리고 가갯문, 유리창, 문풍지 할 것 없이 맞부딪히는 것은 무엇이나 한참씩을 흔들어 놓고야 어디로 슬쩍 물러나는 것인데, 이런 시각에 영천행 전차에서 서성거리는 어린 계집을 뒤세우고 익숙하니 냉큼 길 위에 내려선 키가 작달만한 사나이가 하나 있었다. 그 계집과 자기는 동행이 아닌 것처럼 차에서 내리면서 곧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형무소 사식 차입집 옆 골목을 향하여 걸어갔지만, 골목으로 바람과 불광을 피하여 몸을 숨긴 뒤에 계집이 자기 뒤를 쫓아오도록 잠시 동안을 우두커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보퉁이를 왼편에 끼고, 그때 마침 바람이 길바닥 위를 몰아치는 바람에 바른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몸을 비꼬듯 하다가 앞선 사나이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머리를 수굿하고 긴 머리채를 잔등과 궁둥이 위에서 흐느적거리며 역시 사식 차입집 옆 골목을 향하여 토닥토닥 고무 신발을 옮겨놓다가 낡은 중절모 밑으로 물끄러미 기다리고 있는 수염발이 지저분한 사나이의 얼굴을 쳐다보고 계집은 잠시 입가정에 웃음을 그리려다가 지워버린다. 사나이가 그 웃음을 기다리거나 또는 소중히 마주 대하여 주거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계집의 팔을 부욱 끌어서 한편에 끼듯하고 고불고불한 골목길을 더듬어 올라가기 시작한 때문이다. 생소한 사람에겐 지척을 알 수 없는 험상궂고 가파른 좁은 골목이었다. 막다른 골목처럼 앞이 딱 막혔다가도 그 집들 안처럼 된 한 귀퉁이를 더듬으면 다시 길 위에 나설 수도 있었다. 절벽 같은 돌바위가 깎은 듯이 앞을 가로막았다가도 그 옆으로 간신히 허리끈 같은 좁은 길이 기어서 빠져 올라가고 있었다. 해가 내리쬐을 땐 구질구질하게 녹았던 것이 지금은 다시 얼어붙었는지 한참씩 빙하처럼 얼음이 덮인 곳이 연달아 나섰다. 이러한 길을 두 남녀는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간혹 가다가 그래도 유족히 사는 집이라고
뜰밭까지 불광이 비친 데서는 이 두 남녀가 길을 더듬어 윗동네를 향하여 올라가는 모양이 희미하게 나타나곤 한다. 사나이는 50이 가까운 47, 키는 작달막하여 5자를 얼마 넘지 못하겠는데 몸은 다부지게 생긴 것을 낡은 등견 두루마리로 두르고 까까머리가 더부룩하게 자란 윗개가 뾰족 나와서 마치 대추씨처럼 생긴 머리에는 때가 제들제들 낀 회색 중절모를 푹 눌러쓰고 있다. 얼굴은 구레나룻과 턱 아래에 희끈희끈 흰털이 섞인 잔수염이 쭉 깔리고 그 가운데 코가 두드러져 나와야 할 것인데 이건 역시 개구리 대가리처럼 앞머리만 벌썩 들린 것이 굴뚝 같은 들창코가 두 구멍, 코허리는 볼편과 구별이 서지 않게 그대로 펑퍼짐한 것이 눈덕을 지나 깊직한 세 줄기의 주름살이 건너간 답답한 이마에 연달아 있다. 그러나 물론 희미한 불광에 그것이 나타날 이치는 없고 오직 불빛이 휘끈 그의 얼굴을 스칠 때에 어딘가 꾀죄죄한 특징만이 그 작달막한 키에 어울려서 인상 깊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성을 권가로 부르고 이름을 명보라 하는 사나이다. 이 권가에게 한 팔을 잡혀서 간신히 길을 더듬어 올라가느라고 가쁜 숨을 연신 포포 내뿜으면서 때때론 사나이의 팔에 몸을 싣고 그대로 주저앉을 듯 하다가도 사정없이 끌어당기는 힘에 다시 숨도 돌릴 새 없이 권렁매지처럼 쫓아가고 있는 계집은 나이는 17이나 궁둥이며 앙가슴이며 또는 토실토실하니 버짐과 솜털이 떨어지면서 돋아오르는 볼편이며 제법 계집 티가 나는 숙성한 년인데 머리를 따 늘어뜨린 끝에 붉은 인조견 댕기를 메어 놓은 것이라든가 친친 감기는 옥색 교직 하비단 치마에 분홍 교직 자미사 저고리를 입은 품이라든가 저는 제법 모양을 낸다는 것이 이마에 더부룩한 머리카락을 헤어핀으로 꾹 꽂아 축혀 올린 것과 함께 시골 티를 갖추지 못한 그런 계집이기에 갈 데 없었다. 불량한 계집애라든가 결코 바람쟁이 계집년이라든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 낯에 그만 시절이면 서울을 떠나 100리, 200리 고만한 거리에 흩어져 있는 농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시골 농군보다도 서울 멋쟁이 서방님, 허구한 날 밭이나 논에서 흙과 두엄 속에 썩는 이보다도 한번 눈부시게 찬란한 도회지에 이렇게 동경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고무풍선 같은 바람을 하는 계집이기엔 틀림이 없었다. 어제 오늘 비로소 크림이나 분가루를 문댔던지 살에 배지도 않은 화장이 피부에서 얼룩이 진 채 딴쩍지가 되어 코와 볼편에 발렸지만 파닥제 바탕은 갸름한 눈과 오뚝한 코와 또 물기가 흐르는 입술과 달걀 같은 윤곽과 합해서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이만한 얼굴이면 어디 내놓아도 빠지진 않겠다면 그건 좀 지나친 과장일지 몰라도 시골서 썩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칠만은 하겠다고 생각하기엔 그다지 부족을 느끼는 생김새가 아니었던 것이다. 항용 불러서 언년이 하는데 권가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호적 등본에는 년자 대신에 계집 녀자를 써서 언녀로 되어 있었다. 강원도에 가까운 가평 땅 어느 농촌의 출생이라고 권가가 가진 민적 등본에는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 권가란 사나이와 언년이 혹은 언녀라는 계집애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권가의 둘째 딸이나 셋째 딸, 그렇지 않으면 무슨 조카딸쯤이라면 꼭 좋겠다. 아버지나 삼촌이나 아저씨가 서울 구경을 시킨다고 오늘 시골서 서울로 데리고 올라왔다. 이것이 제일 자연스러울 것이었다. 그러나 언년이의 성은 첫째 권가가 아니었다. 그러면 권가는 언년이의 외삼촌일까? 그런 건 어찌 되었건 이 사나이와 계집은 지금 현조동 마루터 가까이 와서 잠깐 발을 멈칫하고
형세를 관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천루를 절반 이상은 올라온 것인데 권가는 어느 으슥한 담장 밑에 서더니 우뚝 걷던 걸음을 멈춘 것이다. 아이, 다리 아파. 이제 그만 다 왔어요, 아버지. 팔에서 손을 떼고 치맛자락을 만져보며 계집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슨 안 될 말이나 한 것처럼 황급히 몸을 떨쳐 바른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것이다. 그 바람에 언년이의 아버지 하던 말소리는 지자를 채 내지 못하고 어리둥절해서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수상한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갈고리 같은 손을 그대로 휙 언년이의 목에다 감아버렸다. 권가는 언년이가 목소리를 내었다고 모진 형벌을 주려는 것일까? 언년이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적잖이 겁을 집어먹고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목을 둘러감은 능견 두루마기의 팔소매가 북 언년이의 목을 끌어당겼다고 생각되던 순간 언년이의 얼굴은 산듯한 비단의 촉감을 거쳐서 어느새 지저분한 수염발을 마주 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가쁜 숨결이 연거푸 언년이의 안면을 삽살개처럼 미칠 듯이 설레인 뒤에 으스러지도록 지금 겨우 탄력이 생기려는 어린 계집의 몸뚱아리는 권가의 가슴팍에서 파닥거리며 접쳐버리고 말았다. 계집을 놓고 한번 한숨을 푸 내뿜고 난 뒤에 권가는 다시 가자, 이제 얼추 다 왔다 하고 말소리를 내어 언년이의 벌벌 떠는 몸을 앞으로 당겼지만 손을 맞잡고 앞발을 내짚었을 때에 그가 입속으로 혼잣말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중얼거린 것은 물론 언년이의 귓속에까지 들리지는 아니하였다. 이윽고 둘이는 목적하는 집 앞에 이르렀다. 집은 이 부근에선 좋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지붕은 함석을 덮고 외짝이나마 빗두름이 대문이 닫혀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반칸만큼 대청이 마주 보이고 안방이 한 칸 반, 건넌방이 한 칸, 그러고는 대문과 붙은 뜰 아랫방이 한 칸 몫으로 넘어져가는 기둥을 찌꾸둥하니 세우고 있다. 그러나 물론 집안의 구조나 외모도 그런 밤중에는 뚜렷이 나타날 턱이 없고 밖에서는 오직 건넌방의 불광이 훤한 것이 눈에 띄었다. 처음 전차에서 내릴 때와는 달리 적잖이 겁을 집어먹고 사시나무 떨듯 웅크리고 섰는 언년이를 비탈 한 귀퉁이에 세워놓고 권가는 지척지척 걸어가서 뜰 아랫방 들창을 뚱뚱 두드렸다. 누구요? 하는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캄캄한 방 안에서 나더니 그 밑에 대답하듯 기침소리가 두어 번 밖에서 들리는 것을 암호로 권주사요? 하는 재쳐 묻는 소리가 길가에 서 있는 언년이에게까지 들리었다. 네, 하고 권가는 짤막하니 대답하였다. 대문이 찌꾸둥하니 열리는데 권가보다도 다리 하나는 없을 만큼 적디적은 늙은 할망구가 깨우뚱 밖을 엿본다. 안에서도 기다렸소. 언년이는 권가의 손질에 따라 기운 없는 발걸음으로 그러나 적지 않이 긴장하여 그들의 뒤를 쫓아 뜰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뜰 안에 들어서자 불광이 비치던 방문이 덜렁덜렁 열리면서 젊은 사나이의 상반신이 불쑥 나타났다. 어둡고 추운데 수고했소. 서성거릴 거 없이 이리 데리고 들어오시지. 그러나 권가는 언년이를 대청에 앉힌 채 노파의 뒤를 따라 저 혼자만 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색시도 들어오라지 추운데 하는 것을 그대로 묵살해버리고서 드륵 장지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방 안에 있던 젊은 사나이, 그러나 권가에 비해서 젊다는 것이지 그의 나이가 뭐 20안짝이라든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다. 역시 나이는 40줄에 들어서 37, 눈가장과 입가장의 잔주름이 그것을 넉넉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남자답지도 않게 밤 단장이 한창 바쁘다. 단장이라고는 해도 머리는 벌써 찐득찐득한 빠루를 기름이 뚝뚝 흐르게 발라서 올백으로 넘겨 빗었고 지금은 거꾸로 세수한 끝에 면도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아하니 얼굴 생김새가 털 같은 것이 지저분하게 상판대기를 덮을 그런 종류의 파닥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누구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수은이 떨어져서 어룽어룽한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몇 오락이 미꾸라지 수염 같은 것을 입술 위에서 발견하고 이어 허리에서 혁대를 풀어 50전짜리 면도를 분대고 지금은 그렇게 수염을 깎고 있던 것이다. 서주사가 웬 모양을 그리내시나? 이렇게 늙은 할망구가 객적은 소리를 하는 품으로 보아 이 사나이는 서가성을 가진 모양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성명은 서상호였다. 서상호는 면도를 집어치우고 손바닥으로 발그레한 인중깨를 털어 굽히더니 그 다음엔 혁대로 허리 괴춤을 묶었다. 그러고는 날씬한 상반신에 저고리를 걸쳤다. 회색 교직 숙소 마고자에 가짜 밀화 단추가 번득거렸다. 권가는 윗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잔뜩 눈살을 찌푸리고 서가야 하는 품을 바라보고 있다. 그 표정은 솔찬히 복잡한 것으로 어찌 보면 무슨 일이 뒤틀려서 우울해하는 표정 같기도 하고 또 한편이 으스러진 입술이라든가 이글이글하는 두 눈알이라든가 이맛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어딘가 질투심 같은 것이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사실 그는 내심 눈앞에 보이는 기름달판이 같은 반들반들한 사나이에게 저도 모르는 질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저 녀석이 단장을 하고 그러군 언년이를 집어삼키려고. 드디어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심정을 자기 스스로도 의식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노파나 서가로서는 권가의 잔뜩 찌푸린 표정에서 그러한 색다른 뉘앙스를 붙잡을 턱이 만무하였다. 모자나 벗고 편안히 앉으시구려. 뭐 일이 생각대로 되질 않았소. 결국 이렇게밖에 물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조차 그들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였다. 박물장수가 이미 호적등본과 백지위임장은 받아놓았다 하였고 그래서 계집의 본집에 몇십 원 들려주고 또 옷까지 해입히는데 돈 10원 든다 하였고 그러저러해서 합쳐 30원을 가져간 것이 바로 어저께. 그리고 오늘 저녁녘에 권가가 스스로 와서 하는 말엔 그 계집이 지금 춘천 차부에서 내려서 어느 관수정여관에 들어있다고 했으니 그 뒤에 불과 몇 시간 생각대로 되지 않을 그런 사건이 생길 틈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서가로서는 다짜고짜로 그것을 물을 수도 없었고 또 데리고 온 계집을 종시 대청마루에 남겨두는 것과 지금 짓고 있는 얼굴의 표정으로 미루어 다소 수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있지 않을 것도 아니었다. 서가의 말에 권가는 대답이 없다. 두 다리는 역시 쭈그리고 앉은 채 중절모를 가만히 벗어서 장판 위에 놓았을 뿐이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진득이 내발려 있는 것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노파의 늙은 눈에도 낱낱이 보이었다. 아니, 무슨 일이 생겼소? 어디 속이라도 편치 않으슈? 하고 서가는 제법 근심하는 표정으로 권가에게 물어본다. 그때서야 권가는 멍청하니 땅바닥을 한 군데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머리를 끄덕끄덕하였는데 그러나 그 머리를 주걱거리는 것이 어느 편을 수긍하는 것인지를 마주 앉아있는 서가와 할망구가 알아차리기 전에 그는 눈을 들어 서가를 쳐다보고 갑자기 표정에 긴장한 빛을 띠면서 입을 열었다. 저 아이만은 서주사에게 맡길 수가 없소. 내가 혼자서 처리하겠소. 서가의 낯짝은 휘끈 검은 빛이 지나갔지만 그는 다시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듯이
어깨를 한번 추면서 무슨 말인지 자세히 하시지 하고 무릎팍을 한 반걸음 앞으로 내밀었다. 이렇게 물어보는 서상호의 태도는 반드시 일종의 자세를 취하려는 허세만은 아니었다. 서상호가 권명보를 알아오던 상식을 갖고는 지금의 권가가 하는 행동과 말귀를 도저히 알아차릴 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권가, 그는 돈이면 그만인 사나이였다. 그러나 서가 자기는 돈도 돈이려니와 돈보다 못지않게 호색의 취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 방 안에 앉아있는 세 사람, 그리고 혹시는 대청 한반 칸을 건너서 한 칸 반방에 주르르 나란히 해서 잠이 들었는지 꿈을 꾸는지 알 턱이 없는 6년의 계집년들까지라도 번연히 알려져 있는 하나의 상식이 아니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권가와 서가와의 결합이랄까? 혹은 시쳇말로 콤비랄까? 어쨌든 두 사람의 협력은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권가는 농촌에 집안을 갖고 있는 대신 서가는 유곽이나 북지 방면에 줄을 갖고 있다. 이런 서로서로의 장기와 단점이 서로 어울려서 비로소 한 쌍을 이루었던 것이다. 단 한 가지, 서가는 계집을 팔기 전에 얼마 동안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볼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권가는 이런 서가의 행동에 이런 반구의 불평이 없이 간혹 그런 것을 동간해서 자기 앞으로 올 돈을 늘리면 그만이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였다. 그 관계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꼬박 2년이 계속되었다. 서상호가 지금 권명보의 언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묻는 서가의 물음에 권가는 단호한 빛을 띠고 적잖이 무뚝뚝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자세히 말할 것도 아무것도 없소. 저 아인 내가 갖겠단 말이오. 이 한마디 말로 그리고 권가의 얼굴에 나타난 결연한 표정으로 서가는 사연의 내막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었다. 단 한 가지, 혹시 권가가 이런 연극을 부려놓고 은근히 자기 앞으로 갈 몫을 한 부분 늘리려는 흉계는 아닌가, 그런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의심마저 너무도 달라진 권가의 표정이 여지없이 지워버리고 말았다. 서가는 앞으로 내밀었던 상반신과 얼굴을 뒤로 이끌듯 하면서 하고 한숨 비슷한 것을 내뿜었다. 그러나 서가의 상반신이 뒤로 물러선 것은 결코 그가 권가의 요구에 대해서 양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반들반들한 얼굴에도 녹록지 않은 표정이 정돈되기 시작하였다. 일정한 거리까지 얼굴을 뒤로 물리고 한참 동안을 면바로 권가의 낯짝을 바라다 보더니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긴장한 공기를 대번에 휘저버리려는 듯이 그는 갑자기 콧방귀를 흥하니 뀌어버렸다. 이 돌연스런 콧방귀 소리에 늙은 할망구가 흠칫하고 놀래는 것도 잠시 동안, 이어서 서가의 꼭 다물었던 입술에 한편 모서리가 이그러지듯이 하면서 노형이 아마 취담을 하시지. 이러시지 마시고 저 할머니, 턱 아래로 할망구에게 대청깨를 가리키면서 저 색시를 데려 들어오시오. 아마 이 권주사가 취담을 하시는가 보우. 할망구는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파란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어떻게 이들의 관계를 원활하게 소통을 시키고 오순도순이 타협을 시킬 방도는 없을런가 하고 쩔쩔매고 있지만 그런 묘안이 좀처럼 튀어나오질 않는다. 대체로 보통 사람들 사이라면 이런 계집을 하나 가운데 놓고 이런 험악한 상태를 만들 필요는 조금도 없을 것이다. 서상으로 말할지라도 벌써 2년 동안 그것이 권명보 한 사람의 덕분은 아닐지 몰라도 수많은 계집을 지 마음대로 주물러 보았고 그에 대하여 권명보는 이렇다 할 불평이나 또 그런 향락과 취미를 반분하자든가 그런 요구든가를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었으니 가다오다 한둘도 모르겠는데 이건 그야말로 간마흔의 첫버선격으로 처음 요구하는 일이고 보니까 어째 권주사도 좀 젊어져 보시려고?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세찬 녹말일지라도 돈만 하시던 권주사께서 바람이 나셨다. 늙음악 바람은 걷잡을 길이 없다는데 이거 큰일 났는걸. 그러나 저러나 환갑 되시기 전에 어디 한번 늘어지게 인생의 재미나 맛보아 보시오. 라든가 해서 껄껄껄 웃어버리고 방을 비워주는 것이 온당할 것이 아닌가? 그것도 계집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눈 넘겨보고 그 생김새에 군침이라도 삼켜본 뒤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 계집은 내 것이라고 뻗대어도 볼 것이지만 지금 어두운 속에서 뜰 안에 들어선 계집을 눈어림으로 어렴풋이 바라다 보았을 뿐 눈이 세 개인지 두 개인지 코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처지에 도무지 권가와 낯을 붉히고 승강이를 할 건덕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또 한편 권명보를 두고 볼지라도 하기는 난데없이 늦바람이 났는지 돌개바람이 불었는지 갑작스레 딸밖에 안 되는 어린 계집에게 마음이 동했노라고 토설을 하고서 능청스럽게 여보 서주사, 이번 계집 아이는 나 한번 사귀어봅시다 하고 명함을 드릴 체면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일이 된 바엔 표정을 낮추고 빌붙듯 해서 타협해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 아닌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봄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또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화해를 좀 시켜보려고 언턱을 잡으려고 애쓰는 백전노장인 늙은 할망구도 그런 태평한 생각은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두 사람의 성질이며 또 지금 만들어진 두 사람의 분위기나 호흡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기에도 환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권가의 계집에 대한 반한 품이 결코 예사가 아니었고 그것이 누구의 눈에도 역력히 나타나 보이면 보일수록 또 서주사로서는 그대로 넘겨보내고 싶지 않은 어떤 미묘한 심리가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결코 단순한 질투심이나 성욕이나 시기심으로 보아버릴 수 없는 미묘한 심리가 아닌가 하고도 생각이 되었다. 돈만 알던 구두소의 권가란 놈이 대번에 저렇게 반해버려가지고 입도 변변히 놀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 계집애가 아마 절세의 미인이기 갈데없다. 하찮은 계집에만 짓물려 돌다가 1년에 하나 맞잡이 그렇게 어깨 드문 양귀비 뒷다리 같은 계집을 놓친다고 하면 될 말이냐? 그래서 권주사 취담은 좀 작작하시지 하고 대드는 것이라면 그건 그대로 화해를 시킬 건덕지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험악한 호흡과 자세 사이에는 일종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성격적인 항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대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세 사람 중에 이것을 권리의 침해니 집안의 탈환이니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의식을 했건 안 했건 그것을 온 몸뚱아리를 가지고 직각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서가의 얼굴을 쳐다보고 다음엔 권가의 표정을 살펴본 할망구가 그거 뭐 이렇게 와락부락하게스레 그러실 것이 없이 어떻게 좀 자분자분하게 좋도록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하고 안 나오는 웃음을 웃어가며 이야기를 붙여보려고 할 때에 할머닌 잠자고 계슈. 어서 저 색시나 데려드려오. 하는 서가의 서슬이 엿보이는 말투가 다시 헝클어지려던 무거운 공기를 더욱더 긴박하게 만들고야 마는 것이다. 드디어 할망구는 다시 또 한 번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암칠암칠 무릎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그녀가 채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작달만한 능견 두루마기에 다부진 몸뚱아리가 불쑥 방 안에서 솟아오르고
이어서 그것은 장지문 앞에 가로서고 말았다. 권주사, 이럴 참이요? 서가의 두 눈이 뱀 눈처럼 무서운 살기를 띠고 한참을 치에 올려다 본다. 그러나 날씬한 그의 몸뚱아리도 벌떡 전등을 흔들며 방 가운데 솟아올랐다. 불이 흔들려 두 그림자가 바람벽 위에 움직였지만 두 사람의 몸뚱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회색 마고자의 팔토시가 번개처럼 능견 두루마기의 앞깃을 감아 쥐었지만 그 순간 권가의 바른 손에는 칼자루가 불빛에 번뜩하였다. 신문기자인 나의 친구 박구는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뚝 끊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취하여 팔을 술상에 올려놓고 그의 얼굴을 바라다 보다가 그가 말을 뚝 끊었을 때에 침을 들컥 삼키었다. 어떻소? 이 밖의 것은 신문에 게재될 기사의 영역이니까 더 말하지는 않겠지만 대단한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경찰에 체포가 되었소. 그날 밤으로 권명보란 놈은 계집을 끌고 골목을 뛰어내려오다가 붙들렸고 그의 자백으로 오늘 오후 서상호의 일당 그리고 그 집에 유괴되어 매각될 시일을 기다리던 6명의 계집 등이 모두 끌려왔소. 그런 건 아무 흥미도 없는 내일 아침 조간의 영역이요. 이 두 사나이의 성격이 어떻소? 소설이 꽤 되겠소? 나는 그 말에는 대답지 않고 박군의 노력을 감사하기 위하여 술병을 들었다. 그가 술을 쭉 들이켠 뒤에 나는 나직이 두 사람의 성격이 함께 합친 것만큼 그런 것이면 나도 혼박 반해보겠는데. 그러나 나의 말이 아주 끝나버리기 전에 박군은 몸을 뒤로 젖히면서 깔깔깔 대소하였다. 어떤 영문인지를 몰라서 내가 어리둥절해 있으려니까 박군은 웃음을 거두며 다시 한번 아하하 하고 하품 비슷한 웃음을 남긴 뒤에 내가 바로 그 말이요. 여보 김영, 그 강렬한 성격에 대한 갈망이란 게 더도 말고 바로 현대인의 피곤한 심경이란 게요. 하고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이 방금 구경하고 나온 영화 페페르 모코. 우리가 카지바의 매력에 취해버리는 것이 모두 이런 심경이 아니요. 파리의 생활에 권태를 느낀 부르주아 계집이 알제리의 카지바에 흥미를 느끼고 대부호의 첩생활에 지친 캬비가 카지바의 왕자 희대 대강도 페페르 모코에게 반하는 것이 모두 그것이 아니요. 박군의 얼굴은 땀발이 잡힌 것이 전등에 빛나서 표환한 기색을 띠었다. 그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는 듯이 바른 손으로 찻잔을 꽉 쥐었다가 불쑥 그것을 나에게로 내밀면서 김영, 한잔 하시오. 그는 술을 잔에 넘치도록 가득히 부었다. 내가 잔을 들어 입에 댈 때까지 그는 안주도 아무것도 들지 않고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단김에 찻잔 하나를 다 들이켜고 갑자기 취기를 느꼈다. 내가 사시미 한 점을 장에 묻혀 박군의 입 앞에 가져갔을 때 그는 입술로 덤벅 그것을 받아서 입 안으로 굴리면서 이 역시 취기가 몸을 휘도는지 몸을 척 늘어뜨리며 가지바, 페페르 모코, 아게의 매력, 강렬한 성격 하고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집이 떠나가라고 하하하하 웃어대었다. 김남천 작가의 단편소설 이리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김남천 작가의 작품들이 몇 편 더 올라가 있어요. 세월의 무상함을 그린 오디 꼭 들어보시고요. 그 뒤에 어린 두 딸이라는 수필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직후에 두 딸을 홀아버지가 키우는 이야기를 담담히 그리고 있습니다. 함께 추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검색 가능하시고요. 혹시 검색에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